계엄이 잘 진압이 됐잖아요. 해제가 됐잖아요. 계엄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이 계엄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고 북한 당국도 알게 되고 군부도 알게 되고 이러면 군부가 안녕하세요. 랭킹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나온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계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정치 행위인 건 맞습니다. 계엄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건 비상계엄이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계엄은 다 비상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없었고요. 근데 이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전시 상태, 전쟁이 임박했거나 아니면 사회의 공공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을 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그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즉 정족수의 다수결에 의해서 계엄 해제를 선언한다 이래버리면 사실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너무나 많은 힘이 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된 계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지금 또 속속 뉴스가 밝혀지고 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후에 약 155분 뒤에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선언하면서 지금 155분 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상당히 다이내믹했던 이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된 게 결국은 이번 계엄이 있기 전에 마지막 계엄이 4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군부 독재 시절 때 사실상 군부가 너무나 많은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특히나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좀 자주, 그리고 또 오래 때렸거든요. 물론 계엄을 제일 자주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계엄의 성격이라든가 계엄의 여러 가지 어떤 탄압이라든가 그런 규모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 무려 450여일간 계엄을 때린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계엄이라는 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권한 중에 하나고, 이 계엄을 때리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언론도 통제할 수 있고 정치라든가 결사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대통령한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우리가 헌법을 개헌하면서 이제 그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권한을 국회가 가져간 거죠. 저는 밸런스가 잘 맞게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계엄이 없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만에 있었던 계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2030 세대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계엄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 10시 한 37분쯤 됐나요? 그때 계엄 관련해가지고 생방송에 나올 때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현실 감각이 좀 약간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비상계엄을 때린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상계엄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북한이 쳐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건 결국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발효되는 게 맞거든요. 그때는 정말 계엄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 워딩을 보면 종북 주사파 세력의 여러 가지 준동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만한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이라든가 그런 내란에 가까운 소요 사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또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뭐지? 이게 약간 뜬금없는 계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의아했죠. 일단 환전했습니다. 이게 좀 늦었는데 계엄령을 때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국가가 계엄을 때리게 되면은 그 국가의 리스크가 급상승하는 거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거고 원화 가치가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환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은 환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장의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건 주식이 급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찾아본 건 11시 통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인터넷이 들어가지는지 안 들어가지는지. 보통 비상계엄 때리면 11시 통금 매겨지고 인터넷 같은 거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조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계엄이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정치 행위예요. 그리고 계엄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혹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그 후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각본을 짜야지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한 게 계엄인데, 이번에 일어났던 계엄은 사실 국회로 진입해
진입했던 군인 숫자도 뭐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령 체계라든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계엄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계엄을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절박함이라는 게 결국은 뭐 야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탄핵된 장관 수만 10명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장관을 탄핵한 적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또 이 헌법재판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가 6명으로 줄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번에 예산안이 결국은 트리거가 됐는데 예산을 사실상 거의 감액 예산안 아니라고 해가지고 원래 예산은 돈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감액 예산안이라서 거의 뭐 모든 특활비를 다 잘라버리고 어쨌든 정부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끔 수준의 예산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열받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내 손과 발을 다 자르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심정으로 계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본인이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상황이 있고 저 역시도 이런 여야 간의 지금 비정상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가 혹은 야권에서 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탄핵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법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야당에 맞서 싸우고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박하고 오히려 우리의 주장을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것도 철저히 이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를 부셔버리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이거 계엄이라는 것도 이게 국민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어제로 지금 탄핵안이 상정이 됐거든요. 전국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한국의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 추락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신뢰할 만한 나라에서 신뢰해도 되는 나라인가라는 것으로 의문점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거의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시장이 있어봤자 뭐 물론 역할을 내수시장이 하겠지만 수출의 규모에 비했을 때는 사실 미비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출로라든가 이런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신반의의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고요. 또 외교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때려버리고 물론 그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그 계엄 포고문 1호용에 보면은 뭐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을 뭐 처단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처단한다라는 단어도 법리적으로 맞는 단어예요. 계엄법에 나와 있는 단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의사가 복귀하지 않는다 파업한다고 해서 처단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실수가 모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이미지에 완전히 악영향이 미치게 뻔하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넘어오고 있고 뭐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착오였다라고 지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2년 반 동안의 그 외교 성과가 이번에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뼈아파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노력을 해서 외교적으로 좀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혼자 왔습니까? 그 안에서는 뭐 BTS라든가 뭐 저기 블랙핑크라든가 이런 어떤 그 민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K-팝도 지금 위상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게 계엄 한 방 때려버리면 이제 믿지 못할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상황 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외국 눈에서는 아니 본인이 불리해진다고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고 계엄을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일단 대통령 본인이 탄핵 위기에 몰렸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좀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외교적으로는 또 이제 한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국회에 의해서 계엄이 빠른 시간 안에 진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뭐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든가 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어쨌든 군인을 동원해서 의회를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모습은 좋게 비춰질 수는 없죠. 저는 사실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경찰 병력이라든가 국회에 진입했던 그 계엄군이 대부분 특전사 707 부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어떤 그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물론 계엄군이기 때문에 그들은 명령을 받은 군인 아닙니까? 명령을 받았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사실 그 계엄군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그들은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리고 몸싸움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에는 군인들이 알아서 물러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심각할 만한 부상이라든가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국회 유리창 몇 개가 박살나긴 했지만 그건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인들도 역시 이 계엄의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명령체계가 잘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엄군을 막아서기 위해서 국회라든가 보좌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노력이 참 돋보였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북한은 그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계엄이 잘 진압이 됐잖아요. 해제가 됐잖아요. 계엄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 이 계엄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고 북한 당국도 알게 되고 군부도 알게 되고 이러면 군부가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의회 시스템이, 우리 국회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드러난 셈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북한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물론 북한이 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쳤지만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종북 주사파 세력, 그리고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을 막아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따지면 바로 한 달 전인가요? 그때도 그 민주노총의 국장을 지내던 사람이 간첩 혐의로 약 15년형을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충북 동지회라든가 뭐 제주 동지회라든가 이런 간첩들이 지금 계속 적발이 돼서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이 아예 없다, 종북 세력이 아예 없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분명히 종북 세력은 존재하고,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계엄은 너무 큰 칼이다라는 거죠. 여기 어울리지 않는 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의 철퇴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사법적인 능력을 믿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의문이 안 풀리는 게 왜 굳이 계엄이어야 했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이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게 맞는 건가라는 커다란 회의감이 들어서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응원을 할 때는 응원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쉴드를 칠 수는 없다. 이거 쉴드를 치는 건 오히려 객관적이지 못한 거다. 이거는 정말 욕 먹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택 때문에 앞으로 이 보수 진영이 얼마나 또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원망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엄연히 대통령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권한 행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어렵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하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죠.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대한민국 정치에 아주 그냥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탄핵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고,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보수는 10년, 20년 동안 다시 집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뒤의 상황까지 내다보고 이제는 다시 정치적인 싸움의 시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탄핵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책임은 져라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건 결국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뭐 거국 내각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적인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6공화국의 문을 내리고 이제 우리가 7공화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지만 결국 그 앞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좀 감사원장도 탄핵을 하고 있죠. 감사원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도 탄핵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탄핵을 하고 다 지금 탄핵을 하겠다. 즉 의회가 가진 힘을 남용을 하면서 행정부를 모든 어떤 장관들을 다 탄핵을 시키면, 지금 장관이 19명인데 19명 중에 10명을 탄핵시키면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산도 정말 완전히 어거지로 주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최고점에 이런 이 상황은 6공화국 체제에서는 이건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치적인 갈등의 책임이 야당한테만 있느냐, 여당한테만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똑같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양당제의 책임인 것이고, 저는 그래서 7공화국으로 좀 우리가 점핑해서 넘어가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끼치는 영향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든가 조롱조롱 몇 마디 할 수는 있어요. 또 김여정이 특유의 그 조롱하는 비꼬는 듯한 그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참 우리의 신경을 또 살짝 긁을 수는 있는데, 그건 뭐 걔네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영향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 안 된다, 탄핵을 할 수는 없다라고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정했지만 모르는 겁니다. 당론으로 정했다 치더라도 탄핵 투표는 비밀 투표거든요. 그럼 누가 투표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내일 지금 녹화 기준으로 금요일에 탄핵안이 이제 가결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를 돌이켜보면은 딱 8년 전이에요. 2016년 12월 3일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12월 6일 날 탄핵안이 가결이 됐어요. 지금 데자뷰입니다. 날짜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그 3월에 2017년 3월에 탄핵이 헌재를 통과를 했고 5월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시감이 좀 들고요. 만약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운영 동력은 이젠 거의 뭐 지지율 뭐 5%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권을 더 유지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요. 공무원 사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1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구력이 없어요.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따라 놀고 공무원 따라 놀고 국회 따라 노는 이런 혼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결자 해지의 순간이 온 것 같고 대통령의 그 마음은 솔직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해는 해요. 왜 그런 마음으로 갔는지.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고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는 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으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당면한 문제에 몰두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전히 이런 암담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정치가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구조가 청산이 안 되면 저는 제2의 개헌, 제3의 뭐 개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구조를 청산하는 게 먼저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를 좀 개혁해라. 그러니까 여야가 네가 원래 내가 원래만 가지고 지금 주구장창 싸우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참 대한민국 정치사 혹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담담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좀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거죠. 야당의 요구를 좀 많이 들어줘서 거국 내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협치하는 그런 연정이거든요. 연정 내각을 구성할 필요도 있고요. 또 임기 단축 개헌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임기가 지금 2년 남았는데 그 2년 동안 식물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이제 어떠한 힘도 사용을 못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권한을 좀 과감히 포기하고 권력을 좀 내려놓고 전투적인 부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좀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를 반드시 죽이고 누구 하나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정치는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보훈부 전 정책보좌관 김금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